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여전한 가운데 대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잼버리 수경지에 설치된 허브 클리닉은 경증 환자를 돌보는 소규모 의료시설입니다. 잼버리 수경지 전체에 5곳만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별안간 폐쇄됐습니다. 하루 환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지는 상황 속 갑작스러운 인력 누수에 조직위는 리더십 문제일 뿐이라고 애둘렀는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굳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걸어보시면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일부 의료진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의 봉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일단 이번 주 안에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냉수를 실은 냉장차를 보급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나 마스크 등 개인 폭염 물품을 지급해 온열 환자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식단 등 그간 지적된 기초적인 운영 부실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진의 조명도 오늘 추가 설치합니다. 그동안 뒤에서 대회 운영 정책 전반을 결정해온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특정 구역에 들어가는 걸 막는 등 실태를 감추려고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에 사건이 많아 언론 담당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운영 미숙과 준비 부족 등 그간 불거진 논란에는 참가자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Latest satisfaction rate shows that over 62% of all participants were either very satisfied or satisfied with the program delivery so far. 갖가지 지원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그간의 운영 미숙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새만금 세계 잼버리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급 나라 망신에 얼굴을 들 수 없으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수와 폭염, 폭우, 해충 등 문제를 일일이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잼버리 대회도 못 치르는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체험대회가 된 데 윤석열 정권의 행정력을 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철수 의사를 밝힌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오늘 오전 서울 지역 호텔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버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서울 용산에 있는 호텔로 이동할 것이며 철수는 사흘에 걸쳐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150여 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4,500여 명이 이번 잼버리에 참여했는데 영국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체류하며 문화체험 등을 하다가 예정대로 13일에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도 새만금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영국 스카우트의 새만금 철수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이곳으로 16살 딸을 보낸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출신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여성은 딸에게 좋은 인생의 경험이 돼야 했는데 서바이벌 미션으로 변했고 딸도 더우리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 등 일부 매체는 홈페이지에 잼버리 관련 제보를 받는 별도의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영국의 잼버리 철수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예정보다 일찍 행사를 종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상당한 추가 자원을 투입해 폭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장하면서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또 주최 측과 한국 정부의 재정 인적 자원을 동원해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3배 많아졌을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는 소방은 온열 환자가 발생하면 그늘로 옮기고 의식이 없으면 함부로 물을 주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식이 흐려진 환자가 구급차에 누워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아이스팩을 넣은 조끼를 입히고 얼음물이 담긴 병도 몸에 갖다 댑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30일,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출동하는 폭염 구급대. 대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건 구급용품 7개로 이루어진 폭염 대응 장비로 전국 구급차 1,600여 대에 갖춰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원들은 먼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이처럼 얼음조끼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포도당과 땀 배출로 인한 수분 충전을 돕도록 정맥주사로 응급처치합니다.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 구급대 활동도 크게 늘어서 여름이 시작되고 이달 1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출동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가까이 뛰었습니다. 환자가 심정지에 빠진 사례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폭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온열 질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땀에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환자를 도우려는 행동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절대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응급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폭염에 집중 대비하는 소방은 출동이 없으면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순찰합니다. 또 119 안전센터는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며 마음 편히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주에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가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가 신고되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들의 힘겨운 여름나기 현장을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계장. 닭들이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닭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더뎌졌습니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쉴 새 없이 환풍기를 돌리고 건물 밖 차광막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더위에 지친 건 돼지들도 마찬가지. 몸집이 큰 돼지들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사 내부 온도는 30도 안팎.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를 돌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뿌려보지만 내부 온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더위에 취약한데 늦은 장마에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사료를 먹는 양도 크게 줄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농가는 걱정이 큽니다. 돼지들 온도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폭염이 지속되면 애지중지 키웠던 돼지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폐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더위에 취약한 돼지였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폐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 가축들도 축산 농가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다음 주 중반쯤 일본 열도를 지나 우리나라 동해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현재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 사이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부터는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에도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현지 시각 4일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30일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섭씨 20.96도로 집계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직전까지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3월에 20.95도보다 0.1도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 이후 바다 평균 수온이 계절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그제 1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분당 흉기 난동범이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가지고 서현역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최 씨가 범행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곧바로 서현역으로 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최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는 차량으로 인도위를 질주하며 행인들을 친 뒤 흉기 난동을 벌이고 달아나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범행 당시 아수라장에 된 현장과 검거 상황이 제보 화면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차 한 대가 인도위를 마구 질주하며 행인들을 연달아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이 어찌나 센지 부딪힌 사람의 몸이 위로 붕 뜰 정도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범행 차량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까지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리곤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난동을 멈춘 뒤에도 마치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듯 두리번거리며 백화점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걸어다녔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태연하게 걸어서 갔었고 팔 그대로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거고. 피해자들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고 비명이 이어지며 백화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태연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 시민들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이후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가 먼저 소지하던 흉기 한 점을 화단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구대 근처를 지났습니다. 때마침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시민이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외쳤고 경찰은 지구대 근처에서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쯤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분들이 이미 범인 이렇게 제압을 하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경찰은 곧바로 최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주변을 에워싼 뒤 옆에 있는 상자를 열자 20cm 길이의 흉기가 튀어나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바로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잡힌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6분 만에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고속버스 나가는 그 출구 쪽에 그쪽으로 경찰차 한 대가 굉장히 급하게 오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내려서 이쪽으로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피의자인 A씨는 20대 남성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자기 목에 흉기를 대고 있다가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주변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자칫 사고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자도 오고 고속터미널 사건 관련해서 뉴스도 나와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었거든요.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 확산한 공포는 전국 곳곳에서 오인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자해한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번화가를 돌아다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등산용 나이프로 실밥을 떼던 시민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하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체포되는 과정이 흉기 난동범 체포 현장으로 알려지는 등 SNS를 중심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섭죠.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 서원역에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무서워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경찰은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경기 오리역 등 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주요 지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처럼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흉기 난동이 일어날 경우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분당 서현역까지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흉기 소지자 검거를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나 공포탄 사격 없이 곧장 실탄을 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잡다 벌어진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광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전국 247곳에는 경찰 12,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검문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 청장은 온라인으로 퍼지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을 추적해 일부 작성자를 검거한 상황인데 이 중 한 명은 구속한 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작성자들도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경기 성남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칼을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에 있는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 도주했던 피의자는 2시간 정도 뒤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교무실에 찾아온 뒤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 교사가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올 초부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던 날 화가 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힘들어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 관련 의혹은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빈 껍데기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약 열흘간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거나 학부모들이 압력을 넣어 학교 입장문이 수정됐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1학년 담임을 가장 원한 것도 사실인데 다만 올 초부터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와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 학생 1명이 2, 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울부짖으며 불안해했지만 부모는 상담에 응하는 대신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러느냐며 되물었고 학교 폭력 사건으로 공식 접수된 건 없지만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수차례 전화하고 엄청 화를 냈다며 힘들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교사 전화번호 확보 경로와 실제 폭언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새로 확인된 내용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PC, 학급 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모두 경찰에 떠넘긴 빈 껍데기 같은 결과라며 고인의 업무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해내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 대의원들을 포섭하란 지시와 함께 현역 의원 2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고 다른 캠프 인사들에게 뿌릴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이 의원의 관여 정도,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서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며 비회기 기간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네준 것으로 지목되는 만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서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에서 사진을 때린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모욕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혁신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SNS 글에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며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간접적인 폭력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며 사과하러 간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후대들의 모범이 보여야 할 어르신의 올바른 처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아무리 화가 많이 나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럴 수 있느냐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과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활동이 애초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기한을 당겨 이달 말쯤 조기 종료됩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다음 주 초부터 2주가량에 걸쳐 몇 차례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8일쯤 간담회를 열고 대의원제 축소와 기득권 내려놓기 등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원내 TF를 꾸리고 실태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어제 민생체험담과 함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서 둘러본 뒤 입주 예정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를 꾸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확인된 아파트를 다수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 시공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첫 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LH는 어제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체 현장 점검을 시작했지만 실제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구시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기둥과 천장 곳곳을 살펴봅니다. 두꺼운 설계도를 들고 와 비교하며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가 열흘 동안 민간 아파트 14곳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별다른 장비 없이 투입된 공무원들이 콘크리트로 덮은 벽 내부까지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미리 찍어둔 사진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사가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참 부실 시공이라는 그 내막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죠. 대구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 조사에서 전문기관 의뢰로 검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서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환경부가 4대강 조사 평가단을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로 채워 편향된 심의를 진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당시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단체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는 건 4대강 사업을 존치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가 개방된 뒤 멸종 위기종이 돌아오는 등 강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지켜봤다며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고 부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4대강 자연적 회복과 확정된 보처리 방안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은행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름폭은 갈수록 커져서 최근 한 달 새 1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가계대출은 석 달째 오름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직전 달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각종 대출 규제를 좀 완화했어요. 최근 석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늘면서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특이한 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대출 규모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높게 지불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비 증가 속도나 규모가 아직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최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러 위원이 긴축 기조에도 가계빚이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비 증가세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빚이 예상 밖으로 크게 늘면 기준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관리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놓고 실수요층은 물론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자 도입의 원래 취지는 비교적 저렴한 임금에 채용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일제로 이용하면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으론 206만 원입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자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내국인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자가 월급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러자 당장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도 다르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며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은 504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고용인과 1대1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정부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입국이라 차별 금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법과 제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전에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앞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유력한 종목은 바로 근대 5종입니다. 아시아 최강의 실력을 앞세워 남녀 개인 단체전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휩쓸겠다는 각오인데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은 오전 5시 30분. 근대 5종 대표팀이 경북 문경의 아침을 깨웁니다. 이달 말 세계 선수권과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의 휴식도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육상과 사격 훈련에 이어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오후에는 쉴 틈도 없이 승마와 펜싱 훈련을 소화하고 야간 체력 훈련까지 모두 마쳐야 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빨리 끝나고 싶어. 방에 가서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근대 5종은 아시아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든 최강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단체전이 부활해 금메달이 4개로 늘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4개의 금메달 석권을 노립니다. 저희 선수들 다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모두 다 시상대에 오르는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10시 여자부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에 금메달 4개의 주인이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개막 첫날부터 무더기 금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 한 9시간 이상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 앞서 이달 말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꺾고 7연승을 달리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KT는 황재균의 결승 투런포로 두산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홈런에 역전 적시타까지 3타점을 올린 강민호의 활약과 7회에 손경련에도 마운드를 지킨 선발 뷰캐넌의 투혼으로 LG의 8연승을 막았습니다. 또 15안타를 몰아친 기아는 한화를 9대3으로 이겼고 홈런 선두 한화 노시환은 시즌 2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SSG는 롯데를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고 NC의 승리를 내준 키움은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과학계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첨단 장비들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YTN이 초전도체 연구진과 초전도체 검증위 양측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공개된 논문 속에는 초전도체의 구성 성분과 제작 과정이 담겼습니다. 납과 구리, 인, 황 등 원소를 이용해 혼합과 가열을 반복해야 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53시간에서 68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마다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각자 조건에 맞는 합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논문 저자인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데 교수는 개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며 이것은 전수 불가능하고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초전도체 샘플을 기관들에 직접 제공하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연구팀은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샘플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국내외 검증은 돕는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를 검증하겠다며 발족한 국내 검증위는 샘플 확보도 시간이 걸리고 재현 실험에 필요한 재료가 국내에 수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8월 중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검증보다 빨리 해외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K99가 상온 초전도체로 나타난다면 실험실 밖 우리의 실생활이 당장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무한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장치와 전산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높일 양자 컴퓨터 등 각종 첨단 장비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는 상온 초전도체가 실험실 밖에서 상용화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LK99가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여야 상용화될 수 있다며 어떤 분야는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LK99가 자기장 속에서 부상하는 특성이 더 잘 나타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한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산불 현장에서 더위 또 해충과 싸우며 하루 12시간씩 사투를 벌였는데요. 캐나다 국민과 지도층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직원들이 잔불 정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물을 뿌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곳은 캐나다 퀘벡주 르벨슈 깨비용 지역. 두 차례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피해 면적은 63만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합니다. 진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대원들을 괴롭힌 건 거대한 산불 외에도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와 블랙프라이란 흡혈파리의 습격이었습니다. 특히 흡혈파리는 방충망이나 옷을 뚫고 들어가 물기도 했는데 현장 의료 지원 1,400건 가운데 70% 정도가 벌레 물림 피해일 정도였습니다. 산불 진화 방식도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간접 진화 방식이라 산불이 민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베거나 미리 불을 붙여 태우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또 낙엽층이 두껍게 쌓인 지층이라 땅을 파고 잔불을 진화해야 해 작업 속도도 더뎠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과 늪지대 그리고 해충이 득실거리는 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지만 우리 구호대는 한 달여간 미국, 캐나다 구호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산불 진화율 94%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에 구호대를 파견한 나라는 모두 12곳. 아시아에선 우리가 유일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만든 빵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며 감사를 표현했는데 특히 엘레나라는 어린 소녀는 한글로 쓴 감사 손편지를 들고 찾아와 대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출국하는 우리 구호대원들의 수송기를 깜짝 방문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구호대는 한국전쟁 파병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진화 인력과 우리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불과의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열병식으로 대내외의 국방력을 한껏 과시한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법을 또 개정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 문제 해결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구가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쌀과 벼 역시 676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으면서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농업법 개정 배경엔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좀 일률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명문화시켜가지고 그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한 부여를 또 한편에서는 또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유독 농업과 관련된 법의 수정, 보완에만 힘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농업법, 농장법만큼 빈번하게 수정 보충한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서 북한은 농사 문제만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전원회의를 2달 만에 다시 열면서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급함과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도 식량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며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체제 결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어제 사형이 집행됐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 마약 사범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외국인 범죄자도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마약 범죄는 세계가 인정한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롭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3번째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출발해 전용기로 워싱턴 DC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경찰이 통제한 법원 뒤편 도로로 들어가 넉 달 만에 3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법원 앞에는 이렇게 언론사 중계차가 끝도 없이 늘어섰고 천막 아래로는 미국 국내외 취재진이 그야말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찬반 시위대가 법원 앞에서 각자 주장을 폈지만 큰 충돌이나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So I wanted to witness the election interference firsthand so I don't have to get it from the news, the fake news. The guy is a bullshit artist. You know, enough is enough. You can't get away with the shit he's gotten away with. 첫 재판 절차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소 인부 신문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거짓말하고 의회 폭동 사건을 촉발하는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길 SNS에 올린 글에서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한 트럼프는 재판을 마치고 떠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a very sad day for America. This is the persecution of the person that's leading by very, very substantial numbers in the Republican primary and leading Biden by a lot. 법원은 트럼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다음 신문을 오는 28일로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검찰은 이달 중순쯤 해당 지역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흑해에 인접한 러시아 주요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군함 한 척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해상 드론이 군함으로 추정되는 배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만 배와 멀리 보이는 육지에는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드론이 배와 부딪히는 순간 36초짜리 영상이 끊어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영상이 러시아 해군 기지와 석유 터미널이 있는 흑해 동북쪽 항구 노보로시스크에서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림반도와 가까운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 수출의 핵심 항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2대의 해상 드론으로 해군 기지 공격을 시도했지만 군함 무기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는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군함 모습이 담긴 영상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 군함이 큰 타격을 입어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며 격퇴했다는 러시아 발표는 가짜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450kg의 TNT가 실려있던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을 때 배에는 100여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시설물에 대한 드론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13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기를 터줬던 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뒤 흑해와 크림반도 일대에서 양국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폭염입니다. 벌써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강원 남부산간과 충청 남부지방인데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태풍 카누는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를 통과할 텐데요. 이후 동해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6.6도, 강릉은 무려 30.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강릉 38도, 대구 3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